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네네. 네. 중간에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보니까 지금 메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는 포지션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크게 진짜 리서치만 하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랑, 프로덕션을 조금 이제 마주하고 있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해서 저희가 뭐, 람마 이런 페이퍼 쓰는 사람들은 진짜 리서치만 하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고, 그, 이제 뒤에 조금 소개해 드릴 건데, 저번 주에 이제 메타에서 신제품 같은 거 공개를 하잖아요. 뭐, 네. 가상현실 안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큘러스라든지, 메타, 뭐, 관련 기기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타 리얼리티 랩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그 리얼리티 랩에서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프로덕트에 가깝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강의도 하드웨어 퍼스펙티브에서의 네. 알고리즘. 네, 조금, 이렇게 조금 넓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박사 때 전공한 분야가 살짝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마이너한 분야여가지고 조금 네. 이렇게 너무 딥해지지 않게 조금 여러 두루두루 이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숏 바이오를 보다 보니까 뭐 카카오, 그 다음에 SKT 네. 웨이라든지 삼성, 그리고 아마존 이쪽 회사의 뭐 이렇게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동료이 있으세요. 뭐 간단하게 한번 네.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학생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참고로 학생들도 이따가 Q&A를 할 때는 어떤 학과라는 거 그리고 이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 좀 네. 해주실까요? 네. 네. 저도 졸업한 지 지금 한 4개월, 5개월 됐어요. 저는 이제 박사를 방금 졸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인턴십을 카카오, SKT 브레인, 그리고 아마존, 삼성, 이제 지금 메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제 국내 기업하고 흔히 말하는 해외 빅테크하고의 차이점을 좀 느낀 게 있어요. 근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리서치에 포커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인턴십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턴십이나 아니면은 뭐 풀타임으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을 와도 조금 이제 돈을 프로핏이라고 하죠.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일들에 조금 집중시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이제 해외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만큼 뭔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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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어프로치가 되게 강하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시간도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강하는 학생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메타의 김영원 박사님, 사이언티스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이신 김영원 박사님을 모시고 에피션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지만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큰 박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을까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원이라고 하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Electrical and Computer Science
컴퓨터 엔지니어링이죠. 거기를 졸업을 하고 이제 메타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동안에 한 거 플러스 메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음, 머신러닝 중에 많고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타에서 하는 일은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메타 커넥트라는 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애플에서 신제품 이제 릴리즈 할 때처럼 저희도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우리 새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CEO께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게 재생이 되나요? 어,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공유가 풀렸죠? 네, 공유가 교수님. 풀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공유가 풀리고, 그래서 거기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영상은.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제가 그러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가장 그 주요로 이제 제안한 거는 이제 이 안경을 제안했어요. 이 안경은 오라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오큘러스처럼 이렇게 머리에 크게 쓰고 애플 비전 프로처럼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홀로그램이 안경 안에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스타일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안경이랑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안경이랑 같이 나오는 게 저희가 핸드 트래킹도 하고 아이 트래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네, 이 안경이랑 같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생체 신호, 근육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안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하는 게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고 있으면은 그 손이 비전 프로 카메라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를 할 때 이 카메라 앞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범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길거리에서 쓰려거나 이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밴드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 밴드를 손목에 차고 이, 이 카메라에 보일 필요 없이 어떠한 제스처를 하면은 그 제스처에 따라 가지고 안경 안에 있는 것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실제로 이번에 시연까지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번에 시연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몇몇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이게 반응을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여담으로 이 시연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나와가지고 그때 약간 웃긴 게 주식이 이 CEO 나오자마자 갑자기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CEO가 나올 줄 몰랐는데 다들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여기 이 뉴럴 인터페이스 제가 여기 손목에 못 끼워주잖아요. 네, 요 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 밴드에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고
이 밴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아직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강연을 이어서 하면은 그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메타에서는 안경도 만들고 애플에서는 이제 애플 워치도 만들고 그 삼성에서는 이 삼성 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텐데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애플워치 같은 거 하고 뛰시면은 뭐 뛴다고 애플워치에서 알려주고 그거는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Hey Siri라고 하면은 이제 애플에서 하는 보이스 레코그니션을 하죠. 그리고 스피치 레코그니션도 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보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 사물인지에 대한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도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갈수록 고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두 가지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음,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이 AI 제품, 그러니까 이 엣지 AI 제품이 가질 수 있는 마켓 레비뉴에 대해서 어떠한 이 경량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고, 아카데미아 쪽에서도 이 엣지 AI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엣지 AI가 갈수록 뜨거워지는데 그럼 이 엣지 AI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조금 생각을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엣지 AI의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써놨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모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뉴럴 밴드를 이제 개발을 할 때 가장 어렵다고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이게 이미지랑 조금 다르게 이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컬렉션이 가장 실제 현업에 가시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는 엣지 AI 시스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떠한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이 모델을 뭐 벤치마킹을 한다 했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뭐 데이터셋도 크지 않고 뭐 이 모델이 해야 되는 일도 많지 않아가지고 쉬웠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 모델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을지 그 평가 지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엣지 AI는 아무래도 사람이 항상 휴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디자인이 좋아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고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모리랑 그 배터리 라이프가 중요해요. 그 애플워치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까지도 못 가죠. 이틀까지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도 이 애플워치는 왜 이틀밖에 못 갈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모리랑 배터리 라이프 문제가 굉장히 이 엣지 AI 시장에서 큰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갈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 을 조금 더 메모리 이피션트하고 배터리 라이프가 길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제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메모리랑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theoretical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뛰어넘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먼저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은 가장 어,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액티베이션과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이제 곱하는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퍼레이션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에도 있고 트랜스포머에도 있고
뭐 새로 나온 뉴럴 네트워크 무조건 들어가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티베이션들을 이제 메모리 맵핑을 하고 웨이트들을 메모리 맵핑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곱하고 더하죠. 그 다음에 렐로를 지나가지고 이 렐로 아웃풋을 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저장하는 그 총 메모리 양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의 포맷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FP32라고 여기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플로트 포인트로 32비트로 하나의 액티베이션을 나타내는 거. 뭐 뉴럴 네트워크 중간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를 프린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이토치에서 굉장히 숫자가 길잖아요. 0. 몇몇몇몇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게 그 포맷에 맞추려고 주어지는 그러한 이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nt 8은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데이터 포맷인데 비트 8개로 하나의 액티베이션이나 웨이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포맷들을 가지고 이 파라미터의 개수랑 곱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FP32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인데 8개의 비트가 하나의 바이트니까 총 4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 총 파라미터 개수 곱하기 보통 4바이트 하면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이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컴퓨테이션의 얼마나 필요하냐가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는 이제 F, 플롭스라고 그러죠. Floating Point Operations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Floating Point Operation이라는 거는 모든 연산을 다 말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다 플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롭스를 카운트해서 플롭스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곱해서 총 이 뉴럴 네트워크가 계산을 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면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플롭스랑 메모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비전에서 조금 가져왔는데 이미지넷 1K 벤치마크에 대한 이제 accuracy랑 플롭스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플롭스가 많아질수록 accuracy 높아지죠. 어찌 보면 당연한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비전에서는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NLP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이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엣지 AI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 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각각 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무거운 모델을 올리면은 그 모델들이 소모하는 전력이나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분들이 그 산소 배출량과 머신러닝의 애큐러시 어떠한 이 애큐러시를 가지는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이 산소 배출량을 이제 매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닷 포인트들은 이 accuracy 8, 80을 얻기 위해서는 뭐 10kg의 탄소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더 높은 accuracy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탄소 배출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학교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린 뉴럴 네트워크, 그린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미국에서는 요거를 보통 이제 과제가 이 그림 같은 게 많이 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배터리 라이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전력 소모가 너무 크면은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제목에서 제가 알고리즘 to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은 알고리즘 쪽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하드웨어 하는 친구들이랑도 조금 코업을 많이 해서 아마 오늘은 하드웨어 얘기는 많이 하지 않고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하고 대부분의 시간에 알고리즘을 얘기하는데 조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조금 이피션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하잖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인이 쓸 수 있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유명한 모델 컴프레션이 있죠. 프로닝, 퀀타이제이션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요즘 모델 컴프레션 트렌드를 조금 보면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드릴 거고 이제 알고리즘 하드웨어 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어떠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조금 이제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가 이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GPU나 CPU에서는 뭐 최대 효율을 발생하지 이게 만들지 못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드웨어도 저희는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걸 알고리즘 하드웨어 코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저는 다양한 분야가 이 아래에 또 있는데 저는 이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뉴로모픽 컴퓨팅에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사람 뇌신경을 본따서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재설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웨어 옵티마이제이션에는 저희가 이제 GPU를 현재 많이 쓰잖아요. 근데 GPU가 아니라, 이 GPU를 조금 어떻게 하면은 저전력으로 이 온 디바이스 인퍼런스용으로 올릴 수 있을까, 이게 탑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파인 그 크로스바라고 하거든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고도 알려진 이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온라인 상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남겨놓으면 제가 그럼 체크하고 아,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데이션 모델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이 모델을 라지 스케일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그 레이블링을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unsupervised 트레이닝을 하죠, 저희는 보통. 그래가지고 이 unsupervised 트레이닝을 한 모델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파인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오픈AI의 클립, 뭐 메타의 샘이나 디노 같은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모델을 굉장히 큰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퍼블릭에 이제 제공을 하죠. 그러면 대중들은 이 퍼블릭에 제한된 그 체크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어떠한 그, 그 태스크에다가 파인튠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나 아니면은 랭귀지 모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파인 튜닝을 앞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백 프로퍼게이션의 계산을 하면은 그 체인 룰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여기 체인 룰을 위해서 이 이전 레이어에 현재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 항이 있잖아요. 이 왼쪽 항을 만들려면은 그
레이어에 있는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레이어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해놔야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페게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이제 차지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미지 모델이라고 할 때 224바이 224바이 뭐 3짜리 그 이미지의 그 이미지를 이제 포워드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모든 레이어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퍼의 저자들은 밑에 제 기술해 놓은 저희가 이제 온 디바이스 모델이라고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많이 할 때는 보통 라즈베리 파이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 레지넷 50나 뭐 VIT들을 올렸을 때 거기 모델이 가지는 파라미터나 액티베이션의 그 메모리 양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파라미터는 굉장히 얼마 안 되는데 액티베이션 많죠? 그래가지고 이 액티베이션의 대부분 문제점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액티베이션을 저장하는 걸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게 현재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크게 세 가지 분파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gradient sparsification이라는 분파예요. 얘네가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아까 제가 앞에 저희가 액티베이션을 각 레이어마다 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A의 일부분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닝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루닝은 모델 웨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웨이트들만 저장을 한다. 이고 이 gradient sparsification은 그 모델 액티베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일부분만 저장을 해도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때 굉장히 그래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gradient sparsification이라는 분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이 아시는 로라, 그다음 어댑터, 그다음에 뭐 사이드 튜닝 이렇게 옆에 작은 뉴럴 네트워크를 붙여서 그 모델을 그 부분만 학습시키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프리즈 시키고, 네, 이런 분파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롬프트 튜닝, 아마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인데요.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프롬프트 튜닝은 이게 저희가 VIT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VIT 모델이 있으면은 이제 VIT 모델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를 토큰화 시키잖아요. 토큰 옆에다 몇 개의 추가적인 러너블한 토큰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토큰들만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이미지 토큰과 이 프롬프트 토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조금 자세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해당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딥 프롬프트 튜닝이랑 쉘로우 프롬프트 튜닝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딥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마다 이제 러너블한 토큰을 추가하는 거고 쉘로우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레이어만 추가하는 건데 이 개념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롬프트 튜닝의 근데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원래 이 모델을 프리즈 시키지 않고 엔드 투 엔드로 풀 트레이닝 시키는 거랑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유사하다고 이제 이 저자들은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음, 이게 훨씬 간단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파이터치 임플리멘테이션적인 면에서 인풋에다가 그냥 러너블한 토큰 몇 개를 추가하면 되니까 이 코드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유연성도 굉장히 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튜닝이 이 CCD에 2022년에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롬프트 튜닝을 사용한 방법 중에서 요즘 또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컨티뉴얼 러닝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얼 러닝을 혹시 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컨티뉴얼 러닝은 이제 모델이 있으면은 이 모델을
서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스크 A는 뭐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 태스크 B는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저희가 원래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데이터를 모두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한 번에 학습시키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러한 컨티뉴얼한 상황이 나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강아지, 뭐, 이미지를 가져와서 학습을 시켰는데, 고양이 이미지로 이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고 싶다. 근데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를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 이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방법이 예전부터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랑 이 컨티뉴얼 러닝을 합친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가 많은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 컨티뉴얼 러닝 분야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러닝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프롬프트를 러닝을 컨티뉴얼 러닝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가장 간단한 생각으로는 각 컨티뉴얼 러닝 태스크마다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의 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스테이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해도 되고, 프롬프트라는 거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는 원 바이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768짜리 벡터인데,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메모리가 적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좋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살짝 논란이 있는 게, 이 프롬프트 러닝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 트레인 돼 있는 모델에다가 뭐 살짝 붙여서 이걸 파인 튜닝 하는데 이게 과연 기존의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닝 프롬 스크래치거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소타를 가지는 게 맞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 비교냐라는 게 조금 요즘은 이제 조금 논란거리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너무 좋아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이제 임베딩 시키죠. 토큰 스페이스로. 그리고 이제 백본 레이어가 있고 요러한 백본 레이어가 L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쿼리 토큰이라는 걸 얻어요. 이게 개념 자체가 여기에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떤 프롬프트들을 잔뜩 모아놓은 프롬프트 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프롬프트 풀에다가 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임베딩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는 쿼리 토큰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리 토큰과 이제 이제 프롬프트 풀에는 아까 여러 가지 프롬프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롬프트 스페이스 안에서 이 쿼리 토큰에 가장 가까운 몇 개의 프롬프트를 셀렉션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백본 레이어에다 추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에 대한 비슷한 프롬프트들을 추가를 해서 요 해당 프롬프트들만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새가 아니라 이제 다음 태스크인 뭐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 고양이 이미지는 다른 쪽에 임베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베딩 된 이 주변의 다른 토큰들이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스텝을 거치고 네, 그래가지고 요 프롬프트 풀들은 각각 다른 부분이 다른 태스크들에 자연스럽게 할당돼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저희가 프롬프트 베이스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실, 제가 전에 있던 연구실이랑 제가 아마존에서 인턴할 때도 요거에 관련돼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여기 투 스테이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그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잘 보면은 그 efficiency 관점에서 봤어요.
첫 번째, 잘 봤더니 이제 두 가지 포워드가 있는 거예요. 피드 포워드 스텝이죠. 첫 번째는 이 이미지를 VIT에다 넣어가지고 이 쿼리 토큰을 만드는 이러한 포워드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를 토큰 임베딩이랑 이제 백본 레이어를 통해서 쭉 내리는 피드 포워드 스텝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포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컨티뉴얼 러닝을 실제로 쓰려면 굉장히 많은 그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원래 있던 그냥 VIT에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이번에 2012, 24에 제출돼서 어셉된 논문인데, 이 추가적인 쿼리 임베딩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그냥 이제 미들 레이어에서 쿼리 토큰을 가져와 보자. 그러면은 저희는 추가적인 쿼리 토큰 연산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미 계산되어 있는 토큰을 가져와서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셀렉을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피드 포워드 스테이지 1만 가지고도 학습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사실 요거만 끝이 아니라 이제 요 인터미디엇 피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메인 아이디어는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여드린 거는 이제 플롭스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플롭스인데 이 G는 기가 플롭스예요. 기가 플롭스랑 액큐러시랑 비교를 했을 때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에 비해서 성능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플롭스를 거의 절반가량 줄였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메인 셀링 포인트로 삼았고요. 이제 여기 OS 프롬프트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아무래도 아까는 이제 임베딩 네트워크가 따로 있었잖아요. 쿼리 펑션. 근데 이 VIT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를 썼는데 지금 저희 방법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어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를 쓰다 보니까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디스틸레이션 같은 개념에서 차관을 해서 트레이닝 때만 네트워크를 하나 이제 옆에 두고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의 좀 파워를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로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regularization 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추가해서 성능을 살짝 올린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앞에 보여드린 프롬프트 컨티뉴얼 러닝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던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존의 AWS에서 있을 때 했던 연구인데 이 기존의 프롬프트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닫힌 세상, 뭐 closed world sett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closed world setting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 closed world setting이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트레인에서 주어진 클래스랑 테스트에서 주어지는 클래스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뭐 저희가 아는 사이파 10처럼. 근데 이제 실제 이 컨티뉴얼 러닝이 적용되는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로즈 월드 세팅보다는 오픈 월드 세팅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를 컨티뉴얼 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유저의 얼굴이랑 얼굴은 테스트 때는 거의 안 나와요. 테스트 때는 다른 유저들의 얼굴이 이제 테스트만 하려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티뉴얼 러닝을 어떻게 짜야 되냐라는 게 저희 메인 퀘스천이었어요. 이전에 안 해봤던 시나리오를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BCD는 저희가 이제 쉽게 컨티뉴얼 러닝과 그다음에 클로즈드 월드 세팅, 오픈 월드 세팅을 조금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제 A는 이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세팅 같은 클로즈드 월드 세팅, 그다음에 B는 컨티뉴얼 러닝 세팅이어서 이 트레이닝 때 이제 클래스가 좀 나눠서 들어오고 하지만 테스팅이랑 트레이닝 셋은 완전히 동일하고 근데 이제 C는 오픈 월드 세팅이어가지고 트레이닝과 테스팅이 다르고 저희는 이 오픈 월드 세팅을 컨티뉴얼 러닝으로 바꾼 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소드를 보여드리면은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이에요. 기존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쿼리 네트워크를 둬가지고 이 쿼리 네트워크를 뭐 저희는 여기 스태틱 프롬프트 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스태틱 프롬프트 풀에 이제
쿼리를 인베딩 시켜서 뭐 프롬프트들을 골라서 이제 포워딩을 하죠. 근데 이와 다르게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이 여기에 유연성을 추가하고자 뭐 저희는 다이나믹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다이나믹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프롬프트 풀이 아니라 직접 프롬프트를 이제 뭐 인베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해져 있던 프롬프트를 포워드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매번 새로 들어오는 이미지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워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오픈월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때 안 봤던 이미지들이 테스트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 네트워크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파워 때문에 이제 못 봤던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오른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실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델 컴프레션이 남았네요. 그 이제 방금까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모델 컴프레션인데 이거는 간략하게 한 가지 워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프로닝 퀀타이제이션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퀀타이제이션도 이제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좀 요즘은 데이터에 관련된 게 조금 중요시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유저들의 동의를 받고 써야 되는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연구하다 보시면은 이전에 분명히 이제 쓸 수 있었던 데이터인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privacy preserving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요즘 유행인데 그 퀀타이제이션 같은 거는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이 퀀타이제이션은 트레인된 데이터랑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데이터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모델의 어큐러시를 떨어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라이버시나 커피라이트 이슈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트레인 때 썼던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웍에서 조금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퀀타이제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스트레이트 포워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이 클래스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신테틱 데이터들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음, 네트워크에 포워딩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필터링을 한번 거쳐요. 왜냐하면은 디퓨전 모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디퓨전 모델에서 제너레이션한 이미지들이 항상 이제 잘 제너레이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의 프로빌리티나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스태티스틱을 통해서 이 쓸모없는 데이터들을 걸르고 이 걸른 데이터들 필터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퀀타이제이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조자는 아닌데 여기 친구가 퀀타이제이션에 약간 이렇게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전에 제안했던 웍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희는 어디 있죠? GenQ 저희는 이 파란색 바인데 이제 리얼 데이터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PTQ랑 QAT 둘 다 해당되는데 PTQ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고요. 이미 학습된 네트워크를 추가적인 뭐 백프로포게이션 없이 그냥 포워딩만으로 학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들을 찾는 방법을 PTQ라고 하고 이 QAT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 해가지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액티베이션들을 트래킹하면서 이제 백프롭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방법에서 이 디퓨전 모델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퀀타이제이션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퀀타이제이션에도 요즘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알고리즘, 굉장히 최상단에 있는 efficient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물론 해왔던 것들이지만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하이 레벨 정보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스파이크 베이스드 머신러닝 인텔리전스라고 많이 불려요. 근데 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뇌를 봤을 때 이 사람 뇌가 뉴런들 사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생물학자들이 또는 이제 뭐 뇌공학자들이 봤을 때 이게 바이너리 전기 신호로 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이너리는 아니지만 뭐 바이너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노이즈와 함께 이제 전기 신호들이 뉴런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 사람 뇌를 보면은 그 저희가 그 혹시 에코가 들리는데 네, 제가 코를 들고 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먼 브레인에서 나오는 이 바이너리 시그널들을 봤을 때 어, 이게 사람 뇌를 이제 보면은 사람 뇌는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뇌에서 있는 기저작용을 한번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옮겨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혹시 그 제가 말하는 거 괜찮나요? 제가 에코가 계속 이제 마이크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세팅이 뭔가 하셨나요? 네, 혹시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괜찮아요? 네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가지고 이 휴먼 브레인에 있는 이 이피션트한 바이너리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면 뉴럴 네트워크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스파이크 베이스드 머신 인텔리전스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들이 거의 다 플로트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일령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한 게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efficient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는 이제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보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보면은 플로트 액티베이션과 플로트 웨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저희는 이 플로트 액티베이션을 타임축으로 바이너리하게 이렇게 쪼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 해서 신호를 전파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왼쪽에 제가 멀티플리케이션 더하기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이 플로트 액티베이션과 플로트 웨이트를 곱해서 그 파셜 썸들을 다 더하는 게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 더하기 어큐뮬레이션인데 이제 바이너리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멀티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0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그냥 웨이트를 스킵하고 1이 들어오면은 웨이트를 더하고 네. 그래가지고 어큐뮬레이션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저희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은 보통 이제 GPU에서 이제 서포트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코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따로 설계를 해야 최대한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뉴런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뉴런은 타임 스텝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타임 스텝 1, 2, 3, 4 이렇게 진행되고 이 뉴런의 이제 타임 스텝 뉴런 안에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는 어떠한 건전지 축전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전기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이 축전기에 있는 그 전위를 높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록색 시그널이 들어왔으면은 이게 보신 것처럼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파란색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 다음에 또 올려주고 그다음에 생물 교과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일정 한계치를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는 전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뉴런은 터지면서 아웃풋 스파이크를 내보내게 되고 이 뉴런은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사람 뇌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 인풋도 바이너리고 아웃풋도 바이너리니까 이게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이 끝까지 마지막 레이어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너리 액티베이션을 하드웨어를 어떻게 서포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앞에서 본 거는 이제 멀티플라이어랑 어큐뮬레이션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인데 이제 바이너리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0일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에너지가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그 반도체 실리콘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이 배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계에서 많이 쓰는 건 보통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스파이킹 뉴럴 넷이랑 뭐 딥뉴럴 네트워크를 1대1로 두고 봤을 때 똑같은 구조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작동하는데 보통 에너지가 뭐 5분의 1, 뭐 20% 정도 들어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SN의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보통 크게 세 가지 분파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이 SNN의 성능을 더 올려보자라는 분파예요. 이 분파는 왜냐하면 SNN이 지금 저희가 뭐 많이 사용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VIT처럼 작동을 완벽하긴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SNN은 조금 기본적인 모델들에 대해서만 작동을 잘 하는데 이 모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능을 현재 저희가 뭐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한 가지 연구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 SNN 자체가 이제 에너지 에피션트 하다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앞에서 보셨듯이 데이터 포맷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로트 밸류를 주는 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바이너리로 주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뭐 이벤트 베이스드 카메라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뛰는 거를 그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이는 부분, 델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스파이크가 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애초에 바이너리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바이너리 포맷을 제공하는 그러한 카메라나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 제 박사과정 때 제가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훑고 진행할 건데, 이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능 올리는 부분에 관련돼서 뭐 저는 배치놈도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스레시홀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런 안에 포텐셜이 있잖아요. 그 포텐셜이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그게 터지면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그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코딩 스킴이라는 거는 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은 그 스파이크로 잘 바꿀 수 있을지 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통해서 SNN에 잘 맞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SNN은 뭐 레지넷이나 VGGnet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이게 사실 데이터 포맷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SNN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하면 더 SNN을
efficient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compression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저도 박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제 비단 이미지 레코그니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에너지 이피션시를 찾는 분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이언스 ML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언스 ML 같은 분야에는 이 센서들을 실제로 이제 과학 실험 같은 데다 많이 쓰니까 이 과, 뭐, 뭐, 방정식 같은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어널리시스 하는데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웨이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웨이브의 진원점을 찾는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센서 단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랑 이제 협업을 했을 때 이렇게 SNN은 이 에너지 에피션트한 뉴럴 네트워크가 뭐 이런 데도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시간상 이걸 다 뒤에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나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까 앞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SNN이랑 ANN이랑 다르다고 느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조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SNN은 Binary Temporal Information을 가지고, ANN은 Floating Information을 가지고, 그리고 ANN은 렐루를 쓰지만, 저희는 또 뭐 리키 인테그레이트 파이어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써요. 근데 이게 완전히 1대1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VGCNet이나 레지넷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SNN에 좀 잘 맞는 알고리즘은 없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연구자분들께서도 조금 이런 비슷한 플로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기존 웍들에서 많이 쓰던 그런 어떤 너무나 당연한 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하던 게 당연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논문으로 쓰시면은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는 게 제가 여기 잠깐 덧붙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나스 알고리즘은 이전에도 나왔던 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보통 나스라고 하면은 forward connection만 보죠. 당연히 forward connection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원래 하던 딥러닝에서는 뭐 RNN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SNN은 이제 temporal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거꾸로 연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꾸로 연결하면 좋은 게 이 시그널을 조금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레이어를 깊게 안 쌓아도 돼서 뭐 컴퓨테이션 파워가 올라가고 뭐 몇 가지 논문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뇌도 이렇게 약간 백워드 커넥션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왼쪽처럼 포워드만 찾은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 아키텍처처럼 이제 이게 뉴런이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어에서 레이어 뭐 3에서 1로 거꾸로 가는 백워드 커넥션을 찾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기존에 이제 어 포워드 커넥션을 연결한 것보다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지 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SNL 연구를 저는 진행을 했는데, 가장 이제 저는 애초에 조금 뇌공학 쪽으로 박사과정을 하려고 조금,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기울여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딥러닝 쪽으로 계속 이제 어쩌다 보니까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할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사람은 어떠한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이미지를 딱 처음 봤을 때 초반 몇 초 사이 몇 밀리세컨드 안에 이건 개다라고 빠르게 인식을 하고 그 뒤에 찬찬히 보면서 이거는 하얀색 리트리버네 라고 이제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정보는 첫 번째 몇 초 안에 들어있고, 뒤에는 이 짜잘짜잘한 정보를 디테일을 캐치하는 그러한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ANN의 데이터는 생각을 해보려니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레지넷 같은 경우는 템포럴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SNN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SNN은 이 이미지를 템포럴한 시그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가장 밝은 부분은 이 스파이크 레이트가 높게, 그다음 어두운 부분은 스파이크 레이트 프리퀀시가 낮게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한 시그널로 저희는 이 정보량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이게 뭐 5초가 있으면 5초 안에 어느 쪽, 어디 몇 초에 많은 정보량이 저장되어 있냐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수학적 툴을 빌리고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그냥 그레디언트 두 번을 한 거를 그냥 매그니튜드 스케어 시킨 거예요. 그거는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정보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거를 이제 계산할 때 쓰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셔 인포메이션을 조금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면서 f 20, 80, 120, 300 이렇게 이 타임스탬마다의 피셔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는데 학습이 되면 될수록 초반 몇 초에 이 정보량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쵸. 저희는 또 그리고 이 타임스텝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보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짜잘짜잘하게 그냥 조금씩 줄어드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벽히 저 앞에 말씀드린 사람의 비전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반 몇 초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그 뒤에는 이제 조그만 변화들만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신기한 유사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 웍이 뭘 했냐면은 이 모든 이미지는 다 같은 그 어려움을 갖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오렌지다, 귤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렌지인지 계란인지 살짝 헷갈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도 다 같은 이지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는 조금 이제 어렵고 어떤 이미지 조금 쉬워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뒤에 조금 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지 이미지에 대해서는 초반 정보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써보자. 네, 딱 그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요 다이나믹하게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쉬운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이미지를 이제 얼리 타임스텝만 쓰고 이제 어려운 이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임스텝을 갖고 가는 거죠. 이제 얼리 타임스텝을 쓰면 장점이 이제 계산을 덜 해도 되니까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이피션시에 있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NN의 마지막인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메타에서 하고 있는 걸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웨어러블 센서들이 있잖아요. 뭐 액셀러로미터나 자이로스코프나 뭐 EMG 사람 근육 시그널을 이제 측정하는 거나 이게 타임 시리즈로 이게 쭉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의 이제 액티비티를 레코니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썼을 때 이게 주어진 데이터셋들은 지금 좀 쉬운 데이터셋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기존의 컨볼루션이나 LSTM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 에너지를 굉장히 줄이고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거나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게 이 논문인데 이게 사실 근데 현업에서 이제 직접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직접 해보면은 사실 학계에서 얻은 그러한 결과들이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아무리 뭐 아카데믹 페이퍼에서 트랜스포머가 잘 된다고 해도 실제로 현업에 가져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점은 조금 저는 아직도 이제 다시 만약 이제 논문을 쓰게 된다면 조금 고민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릴 하드웨어 옵티마이제이션.
아마 여기 실감 미디어 공학과에서 하드웨어 전자과를 나오신 분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현재 쓰는 컴퓨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제 본 노이만 아키텍처가 뭐냐면은 메모리랑 프로세서가 따로 있고 메모리랑 프로세서 사이를 버스로 잇는 거예요. 버스는 메모리를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그 어떤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본 노이만 아키텍처를 현재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GPU에 가져와 보면은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 적용해 보면은 액티베이션 웨이트를 곱해서 아웃풋을 갖는 이 맥 오퍼레이션을 본노이만 컴퓨터로 옮기면은 그 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는 D램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D램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메모리들을 그 PE라는 프로세스 어레이라고 부르거나 뭐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 칩에다가 가져와요. 가져와서 ALU라는 곳에서 이제 계산을 다 하고 아웃풋을 다시 D램에다가 이제 더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동선, 그 데이터의 동선을 보면은 D램에서 왔다가 다시 D램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 normalized energy cost라는 걸 보시면은 D램에서 이제 ALU로 보내는 게 200배 더 많이 들죠. 이제 RF라는 거 register file이라고 이 안에 작게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기는 것보다 200배 많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D램에서 옮기는 게. 근데 왜 저희가 D램을 쓰냐면요. 이 프로세서 안에다가 이 메모리를 만들면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비싸고 어려워가지고 메모리 용량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USB나 하드웨어 기기, 하드디스크 보면은 크게 그냥 저희가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큰데, 요 안에, 이 온칩 안에다가 만드는 메모리는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딥러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컴퓨테이션보다도 요 메모리 옮기는 데에 대한 에너지가 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중에 나온 이제 연구 조금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메모리 컴퓨팅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에 쓰이는 액티브 웨이트를 애초에 그냥 뭐 계산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다가 그냥 애초에 뭐 이제 뭐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이름도 인메모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물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V는 IR이라고 그 배우잖아요. 오의 법칙. 그 R을 반대로 넘기면은 그게 컨덕턴스가 되잖아요. G. 그래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의 볼테이지에 매핑하고 웨이트를 컨덕턴스에 매핑을 하고 아웃풋을 아웃풋 커런트 매핑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VG는 I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초록색에는 볼테이지를 주고 이 사이사이 그 격자의 그리드의 격자 포인트에는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컨덕턴스를 가지는 그런 메모리를 놓아요. 이 메모리는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드린 non volatile 메모리라고 비가소성 메모리라고 이게 한 번 쓰이면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메모리를 넣어서 이 볼테이지를 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이 해당 오퍼레이션에 해당 그 컬럼에 해당되는 게 다 합해져서 나오죠. 음. 전류는. 그래가지고 요 전류를 읽어서 저희는 그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아웃풋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웨이트를 더 이상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이 격자 무늬 안에 가둬놓고 그냥 계속 인풋만 주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 비가소성 메모리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뭐 SRAM을 써도 되죠. SRAM을 써도 되는데 SRAM은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용량을 많이 차지를 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 emerging device라고 뭐 RRAM, PCM, FAFET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로 요
그 사이사이 격자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컨덕턴스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를 또 쓰게 되면 또 문제점이 요거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여가지고 SRAM처럼 디지털적으로 이제 논리 회로를 가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학계에서는 이머징 디바이스가 가지는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제 어드레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앞에서 삼성 인턴십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합기술원에서 그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이제 AI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AI 시스템은 굉장히 가벼웠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알고리즘만 건들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스택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데도 그래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템포럴 데이터랑 시퀀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랭귀지는 당연하고 이제 뭐 손목 EMG 뉴로모터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뭐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 레이빙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비전 시스템을 가져오고 있고 이런 템포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비전이랑 이 템포럴 데이터가 다른 게 뭐냐면은 템포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 코렐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 2에서 있는 게 타임 1에 관련이 있고 타임 3에 있는 게 타임 1, 2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3에 있는 거를 곧이곧대로 그냥 다 프로세스 할 필요 없이 타임 1, 2에서 프로세스 했던 것들을 뭐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잘 이제 이용을 해보는 거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엣지 AI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건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은 더 작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원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태스크 컴플렉시티랑 이피션시를 봤을 때 가장 저희가 원하는 거는 efficiency도 좋고 여러 가지 복잡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태스크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엣지 AI 시스템을 원하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은 efficiency가 태스크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면 efficiency가 떨어져요. 람마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온 디바이스에 돌릴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갭을 어떻게 하면 이제 메꿀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아이디어고 방법이지만 뭐 더 많은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갭들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네, 긴 강연 지루하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